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실전 모의고사 제5회차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1번 부동산 중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찾고 있는데요. 옳은 거 1항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없다. 틀렸죠?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지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 혹은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하는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 그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1항 틀린 지문이고요. 2항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 부분이 틀렸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죠. 그래서 중개에 속하는 알선 가능한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설정 이전, 또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설정도 이전도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었고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은 알선할 수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을 알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였었던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중개계약으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이다.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 출발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거래계약 체결로 어떻게 되죠?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가는 과정이 또 중개실무의 과정이었었던 겁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이건 중개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은 거래계약 체결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행 과정에서의 업무는 중개 업무가 해당되는 업무는 아닌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조차도 없음에도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되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그 자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1번 문제는 3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거 중개 대상물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러한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기 때문에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도 볼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었죠. 니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 그런 형태의 입주권이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주자의 지위를 말하는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귿,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죠? 권리금 말하는 것인데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 등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리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 우리가 이것을 임목이라고 하죠. 및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모두 저당권 설정 목적인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은 그렇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을 뿐이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상물인 것이죠. 미음,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중개대상물 될 수 있나요? 여러 번 반복되어 출제된 대법원 판례인데 대토권은 필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토지로서의 중개대상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니은 하나만 옳았기 때문에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 규정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나요?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이고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2년간 결격에 속하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도 임사원도 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응시 자격이 제한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록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리을도 틀렸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가 교부하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은 기억 하나가 옳았기 때문에 1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법인 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법인은 1항 갑법인은 2년 6개월 전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던 법인이다. 자, 등록이 취소가 되면요.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하는데 2년 6개월 전에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향후 6개월간은 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게 되죠. 결격에 속하는 자이니까요. 2항 을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이나 임원 중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이다. 그랬는데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등록은 가능하나 등록 가능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법인도 등록할 수가 없게 됩니다. 3항 병법인은 10인의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3명이 공인중개사이다.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면 최소한 4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이 가능한 거죠.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병법인도 등록할 수가 없게 됩니다. 4항 정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의 상법상 유한 회사로서 중개업과 경매 부동산 입찰 대리를 주된 업무로 설립된 법인이다. 중개업 외에도요. 공인중개사법 14조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 준 업무라면 그 중개법인은 설립 목적 속에 그 업무가 속해 있어도 되죠. 경매 관련해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14조가 법인에게 허용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주 업무에 속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상법상 회사라면 정법인은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4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5항 무법인의 사원 3명 중 공인중개사인 임원 1명만이 실무교육을 최근 1년 이내 이수했다. 그러면 이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무교육 수료는요. 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누구?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4항의 정법인이 등록 가능한 법인으로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항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우리가 일컬어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14조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허용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원칙이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업무는 어떤 업무든 겸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항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는 업무가 있기 때문이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14조가 중기업 외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런 업무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업무는 반드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상가나 주택의 분양대행 아니면 부동산의 관리대행, 주거이전 부수의 용역 알선 이런 업무들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하여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도배이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건 할 수 있죠. 의뢰인의 의뢰에 따르는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과 같은 주거 이전의 부수가 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문장은요. 할 수 있다고 했어도 틀리고 할 수 없다고 했어도 틀리죠. 왜냐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경매부동산 매수신청 대리할 수가 있지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대리는커녕 단순한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업무조차도 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기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대행 업무는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이 되어 있는 업무이고요. 협동조합법상의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없다면 상법상 회사와 함께 등록 가능한 법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옳은 지문 되겠고요. 니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지금 이어야 한다 요건을 묻고 있다면 3명의 임원 중 1명만 공인중개사이어도 되는 거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대표자 및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은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지만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 협회나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에 업무 위탁할 수 있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수료했는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면 등록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수료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디귿 옳은 말이고요. 리을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임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없습니다. 예전엔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이미 삭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구비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리을 틀렸고요. 미음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상법 제614조에 따르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죠. 또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라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디귿과 미음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이 법상 중개사무소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예, 면적 제한 규정은 없고요. 그냥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필요한 공간이라면 그 공간 확보하여 등록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18조 1항에 있는 규정이죠. 이거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중 하나의 명칭은 반드시 사용할 것인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할 것인데 만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다면 그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항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3항이 틀린 질문 정답인데요. 공인중개사법상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폐업 사실을 신고한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중개사무소 이전하였을 때 간판 철거 의무가 있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3항이 정답이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13조 1항에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행정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였었던 거죠. 사망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찾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17조에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이 있죠.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세 번째, 시도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요율 및 한도액표, 그리고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이고요. 작년 개정을 통해 추가된 하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까지였었습니다. 틀린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태생 자체가 개설 등록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설치신고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분사무소를 10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증은 주사무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설치신고확인서, 설치신고필증 게시해야 되겠습니다. 2항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는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 것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에 소재한 주택을 중개했든 간에 주택을 중개 완성했을 때 요율 한도액표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 한도액표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택의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요율 한도액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3항 경매 대리 업무를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게시 의무가 부담되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별도로 게시 의무를 규정했는데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게시하도록 하고 있죠. 위민에게 받게 될 경매 보수표, 그리고 위민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이 세 가지는 대법원 규칙이 별도로 게시 의무로 부담 지우고 있는 겁니다. 4항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게시해야죠.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했다면 중개업의 보증 설정 증명 서류와 대법원 규칙상의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각각 게시해야 될 겁니다. 5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까요? 있죠. 물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는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다라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으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할 수 있죠. 게시되어야 할 자격증 원본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고용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으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가 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고용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경우에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에 인장 등록은요, 주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죠. 분사무소가 별도로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 거지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인장과 관련된 의무 위반은 모두 정지 처분인데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안 했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든 변경을 한때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았든 간에 인장 관련 의무 위반은 모조리 업무정지인데 위반자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위반자가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자격정지, 도장 위반은 정지인데 위반자가 누구냐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7일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장을 변경한 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원 또는 사원이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법인의 주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분사무소가 별도로 인장 등록한다면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도 모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하여야 한다도 틀렸고 하지 않아도 된다도 틀리죠. 왜냐하면 고용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업무 개시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날인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적이 없거든요. 인장 등록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사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용사무소에서는 공동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12조 2항이 이른바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고용인이 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2항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용인에게는 업무상 귀책 사유가 있었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무과실로 책임을 지지 고용인에게조차도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었다면 비록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고용인도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언급 없는 부분은 민법이 준용될 수 있겠죠. 근데 민법 756조는 사용자 및 그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용신고 시에 함께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해야 할 대상인데 그 둘은 모두 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어차피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등록 신청 시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아예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거죠. 그러나 하여야 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4항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고용인이 금지 행위에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행위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모두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틀리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한 경우에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3년간 보존해야 합니까? 그런 의무 없습니다. 물론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존재하고 공인중개사법 22조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들여야 할 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니은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에 따라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생깁니다. 디귿 전속중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소요비용을 보존해주면 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입니다. 리을 임대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공시지가 등을 공개하여야 하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 의뢰받은 권리득실 변경이 임대차였었다면 공시지가는 생략이 가능하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미음 지문. 전속 개업공인중개사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금지가 되는 사항이죠. XO, XXO입니다. 그래서 2항 XO, XXO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12번 문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